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72편 근초고왕의 마한 정벌과 일본 서기의 허구. 나는 이곳 닥순국의 왕인데 그대들은 어디서 온 누구인가? 신들은 백제대왕의 명을 받고 동방으로 가던 사신들이옵니다. 오호, 동방으로 가던 길이라. 만일 대왕께서 신들에게 일본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다면 훗날 우리 백제대왕께서 크게 칭송하실 것이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잘 들었소. 나 역시 전부터 동쪽에 귀한 나라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아직 왕래한 적이 없어서 그 길을 알지 못하오. 바다가 멀고 파도가 험하여 큰 배를 타야 겨우 통할 수 있을 것이니 비록 길을 안다 하더라도 당장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소? 그렇다면 당장은 갈 수 없겠습니다. 백제로 돌아가서 큰 배를 갖춘 다음에야 가야 하겠습니다. 만약 동쪽의 그 귀한 나라에서 사신이 오거든 반드시 우리 백제에도 알려주십시오. 네, 그리하리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백제와 일본이 최초로 외교 교섭을 한 것으로 소개된 일본 서기 신공 황후편의 기록을 대화로 처리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 뒤에 일본의 사신이 닥순국에 옵니다. 그래서 닥순국 왕은 지난번 백제 사신이 찾아와서 일본에 가려다가 길을 몰라 실패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러자 일본은 이파이라는 사신을 백제에 보냅니다. 이때 백제의 초고왕은 매우 기뻐하며 사신을 후하게 대해주었다. 오색 체견 한 필과 각궁전 등을 사신에게 주었다. 근초고왕은 일본 사신에게 보물 창고를 열어보이며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런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귀한 나라 일본에 바치려고 해도 길을 알지 못한다. 뜻이 있어도 따를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 마침 사신이 왔으니 이 보물들을 사신편에 바치겠다. 그래서 일본 사신 이파이가 보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일본 서기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이 기록에 나오는 초고왕은 근초고왕을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서기에 수록된 이 기록을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소개한 일본 서기의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백제와 일본이 근초고왕 시기에 최초로 교류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두 나라가 이 당시에 외교 교섭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신뢰할 만할까요? 서울 역사박물관 김기섭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백제가 직접 일본하고 외하고 연결한 것이 아니고 가야를 통해서 탁순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교류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정황으로도 그렇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당시 정황으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일본 삼국사기 오히려 좀 믿기 어려운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신왕 때 기사라든지 여기 삼국사기에서는 오히려 그거보다 훨씬 후대에 일본하고 처음 외교 관계가 형성된 것처럼 그렇게 삼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백제와 일본 열도의 세력 간에 왕래가 없었을까요? 대구 가톨릭대학 강종훈 교수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백제와 일본 열도에 있는 세력들 사이의 관계는 근초고왕 때에 시작된 걸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마한 시절에 백제하고 일본 열도의 세력들이 전혀 교류가 없었느냐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당시 3세기에서는 일본 열도에 있는 세력들이 낙랑군이나 대방군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물자를 적극적으로 직접 수입할 수 있는 여건이었기 때문에 마한의 한 소국에 해당했던 백제하고 직접 교류를 가졌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근초고왕 이전의 백제는 마한 연맹체에 속한 소국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왕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으로서도 낙랑과 대방 등 중국 군현을 통해서 대륙의 선진 문물을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마한 연맹체의 작은 나라였던 백제와 교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겠죠. 그런데 4세기 중반에 들어오면서 중국 문물의 공급처 역할을 해오던 낭랑과 대방이 멸망해버립니다. 일본으로서는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 일본 열도에 있었던 그 여러 세력들도 중국의 선지 물자를 이제 그 확보를 해야 되는데 3세기 단계까지는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확보하다가 그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에 있는 세력들을 거쳐서라도 선지 물자를 입수하려고 노력하다가 자기들하고 가장 가까이 위치해 있는 나라가 신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그 물자를 수입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수입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침략 행위를 감행했었습니다. 일본 서기 신공 황후전에서 신라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볼까요? 나는 신이니라. 천황은 들으라. 군대를 일으켜 다른 나라를 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니 보물이 아주 많은 나라가 있으니 비유하자면 처녀의 눈썹과 같다. 눈부신 금과 은, 비단이 그 나라에 있으니 이 나라는 신라국이라고 하느니 네가 나에게 제사를 잘 지낸다니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나라의 항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믿는 신이 일본의 여자왕에게 재물이 많은 나라, 즉 신라를 치도록 명령했다는 식으로 신라 정벌 의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황후가 송포현에 이르러 작은 시냇가에서 식사를 했다. 이때 황후가 바늘을 굽으려 낚시 바늘을 만든 다음 바바를 미끼로 하고 치마에 실을 풀어서 낚싯줄로 삼아 돌 가운데 올라가 낚시를 던지고 말했다. 짐은 서쪽의 제국을 얻고자 하옵니다. 만일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물고기가 낚시를 물게 하소서. 그러자 물고기가 정말 물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라를 재물이 풍부한 나라의 의미로 제국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결국 신라를 침공합니다. 일본 서기에서 신라를 지칭하는 말들은 금과 은이 많은 눈부신 나라, 보배의 나라 따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 목적은 오직 신라의 재물이나 금은 보아였습니다. 그들이 선진 문물에 얼마나 목말라 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다가 백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황후마마, 이번에 탁순국에 다녀온 사신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마한을 멸망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백제라는 나라가 있는데 국력도 강하고 북방 문물을 받아들여서 물산이 풍부하다 들었사옵니다. 짐도 사신을 통해 소식을 들었느니라. 낭랑 대방도 사라진 마당에 대륙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일 통로가 마땅치 않던 터에 백제국과 교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오나 백제는 그 힘이 강성하고 백제왕 초고는 그 명성이 북방에까지 자자한 군주라 하니 깍듯이 예를 갖춰서 교류를 청해야 할 것이옵니다. 알았느니라. 탁순국을 거쳐 백제에 보낼 사신을 물색하여 입궁시키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외국의 사신이 가야의 탁순국을 거쳐서 백제로 갔고 근초고왕은 물 건너온 그 사신에게 재물이 가득 쌓인 창고를 구경시켜주면서 선진 문물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탁순의 사신을 보내서 이제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서쪽에 이렇게 아주 힘이 세고 중국으로부터 많은 물자를 수입해서 갖고 있으면서 우리들한테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공급을 해주는 그런 공급처 역할을 하는 나라라는 소식을 듣고서 적극적으로 일본 측에서 먼저 백제의 선을 대려고 했던 것을 일본 서기는 마치 이제 반대 상황으로 백제가 동쪽에 그 외왕이 아주 위대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뭐 조공을 바치러 갔다는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서기의 내용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미화되고 윤색되었는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근초고왕이 외와 교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오직 진귀한 보물을 갖다 바치기 위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일본이라는 국호는 한참 후대에 등장하는 이름인데 이 기록에서는 근초고왕이 동방의 귀한 나라 일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적음으로써 마치 그 당시에 백제가 외를 일본이라고 부른 것처럼 꾸며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백제와 외 두 나라 사이에서 교류에 목말라 하던 쪽은 외국이었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저자세를 보였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은 문제가 많다. 이쯤 정리해 두기로 하죠.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백제왕이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앞서 찾아왔던 일본 사신에 대한 답례 형식이었겠죠. 그런데 백제 사신과 신라 사신이 함께 외국에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공황후 47년 여름 4월, 백제왕이 구저, 미주류, 막고를 보내어 조공하게 하였다. 이때 신라국의 사신이 함께 왔다. 태후와 태자 예전 별존이 크게 기뻐하였다. 선왕이 바라던 나라 사람들이 지금 와서 조공을 하니 천왕에게까지 미치지 못한 것이 슬프구나. 황후의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두 나라의 곡물을 조사했는데 신라의 곡물은 진귀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백제의 곡물은 적고 천하여 좋지 않았다. 백제의 사신은 듣거라. 백제의 곡물이 신라에 미치지 못하니 어찌 된 것이냐? 오는 도중에 저희 백제 사신이 길을 잃어서 삽이 신라에 이르렀는데 신라인들이 우리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어 싸웁니다. 어허, 저런... 석 달이 지난 후에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였는데 저희들이 하늘을 향하여 저주하였더니 신라인들이 그 저주를 두려워하여 죽이지 않았사옵니다. 그리고 우리 곡물을 빼앗아 자기 나라의 곡물로 하고 신라의 천한 물건을 우리나라의 곡물로 바꾸어 싸웁니다. 또 우리들에게 만약 이 일을 말하면 돌아가는 날 너희들을 죽이겠다고 하였사옵니다. 백제 사신이 이렇게 신라의 물건 바꿔치기를 일본 황실에 고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엉뚱하게도 그들이 믿는 신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황태우와 태자가 신라 사신을 책하면서 천신에게 기도하였다. 누구를 백제에 파견하여 일의 사실 여부를 조사시키며 누구를 신라에 파견하여 그 죄를 물으면 좋겠사옵니까? 그러자 천신이 대답하였다. 문의 순리와 의논하고 천웅장언을 사자로 삼아 보내면 원대로 될 것이니라. 그리하여 천웅장언을 신라에 보내어 백제가 바치는 물건을 훔친 것을 질책하였다. 학자들은 위에서 소개한 내용을 일본 서기 편찬자들이 꾸며낸 기록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백제 사신이 외로 가다가 길을 잃어 지금의 경남 양산으로 짐작되는 사비신라로 갔다는 것인데 그 당시 이 지역은 신라가 아니라 가야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적대 관계라는 백제와 신라 사신이 함께 외국에 건너갔다는 내용도 앞뒤가 안 맞을 뿐더러 곡물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도 일본 사서에 종종 나타나는 상투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신라가 백제의 곡물을 강탈했다면 두 나라가 적대적인 관계였다는 얘긴데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 근초고왕 21년 봄 3월 신라에 사신을 보내 예방하였다. 바로 그 곡물 바꿔치기를 했다는 때가 근초고왕 22년에 해당되는데 그 한 해 전에 백제에서 신라에 사신을 보내 우호를 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만일 신라가 곡물을 바꿔치기 했으면 백제 측에서 앙심을 품었을 텐데 바로 뒤에 이런 내용의 기록이 이어집니다. 근초고왕 23년 봄 사신을 시켜서 신라에 좋은 말 2피를 보냈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는 제3국에 가는 사신을 잡아 가두고 곡물을 강탈하는 등 적대적 행위를 하기는커녕
어느 때보다 관계가 좋았다는 사실이 입증됩니다. 그 다음 역사학자들 사이에 대단히 문제점이 많은 기록으로 지적받고 있는 일본 서기 신공황후 49년의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기록은 백제와 외 그리고 신라와 가야가 모두 얽혀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 전반부를 소개하기로 할까요? 황전별, 노가별에게 명하노라. 두 사람을 장군으로 삼을 것이니 구저와 함께 병사를 거느리고 건너가서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치도록 하라. 신공 49년 봄 3월 일본의 신공황후가 황전별과 노가별이라는 두 장수에게 일본에 가 있던 백제 사신 구저와 함께 바다를 건너가 신라를 정벌 하도록 명합니다. 그래서 탁순국에 이르렀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군대가 적어서 신라를 격파할 수 없으니 다시 사백과 개로를 보내서 군사를 늘려주도록 요청하십시오. 백제 장수 목락은자는 정병을 이끌고 사백, 개로와 함께 출동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들이 함께 탁순에 모여서 신라를 격파하고 이어서 비자벌, 남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등 7국을 평정하였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 왕비였다가 그 아들 대신으로 해서 왕위를 자기가 이렇게 섭정하는 그 여자가 있었는데 이 황후 신공황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제 장군 둘을 보내 가지고 신라를 치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신라를 치러 온 그 기록 자체가 이게 자가당착이 빠져 있는데요. 신라를 치러 가자 그래 가지고 치러 오는데 치러 와가지고 신라를 친 게 아니고 가야 7국을 칩니다. 예, 그래서 탁국이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가야의 7나라를 치죠. 명을 받고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 목락은자는 백제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외의 왕후가 백제 장수에게 명령을 해서 신라를 치도록 했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하게도 백제의 장수인 목락은자를 시켜서 가야를 정벌했다 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은 외의 왕후가 명령을 하고 실제로 정벌하는 것은 백제의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정벌하는 그런 셈이니까 이거는 정벌의 주체와 명령의 주체가 이건 다른 겁니다. 국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요것 때문에도 백제의 이런 백제가 가야를 공격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오히려 그런 사건들의 어떤 옛날 기록들이 일본 쪽에 전해져서 일본 쪽에서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편찬할 때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어쨌든 외국 왕후의 명을 받고 백제 장수들이 함께 출동해서 가야 7국을 평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신라를 치러 왔다면서 엉뚱하게도 군대를 서쪽으로 옮겨서 오늘날 전남 강진군에 해당하는 고해진에 이르게 되는데 자, 진미 다리를 공격하라! 친미달에는 전라도 강진 일대를 근거로 하고 있는 나라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어쨌든 일본 왕후의 명을 받고 그런 세력들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역을 백제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백제의 근초고왕이 태자 근구수와 함께 군대를 끌고 나타납니다. 그 기세에 놀랐는지 비리, 벽중, 호미지, 반고 등 4개의 읍이 손들고 항복해버립니다. 여기 거론된 4개의 읍은 지금의 전라남도에 있는 보성, 나주 일대의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대왕마마, 경하들이 옵니다. 드디어 우리가 친미 달에 이어서 남쪽에 있던 4개의 읍을 정복하였구나. 그 다음 기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천웅장원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이르러서 벽지산에 올라가 회맹하였다. 다시 고사산에 올라 함께 반석 위에 앉았다. 여기서 벽지산은 전라북도 김제, 고사산은 고부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근초고왕과 함께 벽지산에 올라 맹세를 했다는 천웅장언은 예전에 백제의 공물을 바꿔치기 했다며 신라에 따지러 갔던 그 일본인입니다. 고사산에 올라 반석교에 나란히 앉은 근초고왕이 일본인 천웅장언에게 이렇게 맹세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풀을 깔아서 자리를 만든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나무로 자리를 만든다면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일 것이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앉아서 하는 맹세는 오래도록 썩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지금부터 천년 만년 끊이지 않고 봄 가을로 조공을 하겠노라. 그렇게 일본을 받들어 영원토록 조공을 하겠다고 맹세한 다음에 그 일본인을 도읍지로 데려가서 후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학자들은 이 부분의 기록, 즉 일본의 신공황후가 황전별과 노가별 두 장수를 보내서 백제 장수들과 함께 신라를 치고 이어서 가야 칠국을 평정했다는 부분을 들어서 이른바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 자료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통 말이 안 되는 듯 보이는 이런 얘기가 일본 사서에 왜 올라 있는지, 모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 우선 일본의 왕후가 사람을 보내 백제 장수와 함께 신라와 가야 그리고 한반도 남쪽 해안 지방을 공략했다는 신공 49년이면 서기로는 249년이 됩니다. 249년이면 백제는 제8대 고유왕 시기가 되죠.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백제왕이 초고왕으로 나옵니다. 김기섭 연구원의 얘기입니다. 249년은 자기들도 믿기가 어려운 거죠. 상황도 안 맞고. 그래서 근초고왕하고 일단 연대도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60갑자로 이제 간지로 했을 때 이게 120년이 상향 조정된 거다. 그래서 249년을 120년 더 해가지고 369년으로 만들고 조정하고 나니까 이건 근초고왕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초고왕 때 이런 실제로 이런 꼭 근초고왕 초고왕 나오니까 이거 확실히 이름하고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상황도 믿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논리로.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백제본기를 검토할 때 근초고왕 시기에 있었던 일이 60갑자를 6번 뛰어넘어서 360년 전의 온조왕 때 일어난 것인 양 기록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일본 학자들도 일본 서교의 연도를 뜯어보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 연도를 다시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강종훈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20세기 전반기부터 일본 서기에 대한 사료 비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본 학계에서 일어났거든요. 자기들 기록을 보면 아무래도 이게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이제 검토를 하다가 백제관계 기사가 나온 것은 이제 사실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이고, 그 백제관계 기사가 시기적으로 맞으려면은 근초고왕대에 해당하는 4세기 후반, 그러니까 신공기 19년조 같은 경우는 249년에서 120년을 떨어뜨린 369년이 돼야 맞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새로운 그 편년을 이제 해놓은 것이죠. 그렇게 두 갑자, 즉 120년을 뒤로 내리다 보니 369년이 되었고 그 시기에 해당하는 백제의 왕을 보니 근초고왕이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초고왕으로 돼 있으니 그 초고왕이 바로 근초고왕이다. 이렇게 믿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연도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당시에 가야의 7나라들이 물 건너온 외의 군대에 의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정도로 허약했고 외의 군대는 또 그만큼 강했을까요? 일단 그렇게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연대가 안 맞으면 왜 이런 문제가 났는지를 먼저 다 밝혀놓고 나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나 그 당시 국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당시 외하고 가야의 국력이 과연 그렇게 와가지고 바다를 건너와서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정벌하고 한 번에 싹 휩쓸 정도의 국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느냐, 군사력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났느냐, 그렇게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뭐랄까 평가는 전혀 하는 것 없이 기록만 가지고 얘기해서는. 그렇다면 당시 외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군대를 보내서 가야를 정벌해야 할 절실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강종원 교수는 당시 왜가 가야 정벌에 나설 합당한 이유가 없었고 정벌해봤자 실익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신라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였고 백제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나라였던 것이죠. 가야는 신라보다는 힘이 이제 약하면서도 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선지 물자를 많이 확보하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외로 이제 치던 나라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군사를 보낸 목적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신라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신라를 치기 위해서 보낸 것처럼 왜곡해서 이제 실어놓은 것이죠. 강종원 교수의 얘기는 당시 왜가 바다 건너 한반도로 군대를 보내야 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는데 평소에 신라하고 적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 이렇게 둘러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왜가 군대를 파견해야 할 이유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후마마, 바다 건너 백제국 왕이 긴급히 사신을 보내왔사옵니다. 백제의 초고왕이 나에게 사신을 보내서 급하게 요청한 용건이 무엇이냐? 군사를 보내달라는 것이옵니다. 우리 보고 군사를 보내라고 했다. 허허, 우리 군사를 어디에 쓰려고? 지금 백제의 초고왕은 왕자 귀수와 함께 아직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남쪽의 옛 마한 자녀 세력을 대대적으로 정벌하기 위해 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옵니다. 우리가 군사를 보내서 백제의 영토 확장을 도운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이 무엇인고? 이번 백제 초고왕의 남방 출정에 우리 군사가 공헌을 한다면 백제와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백제를 통해서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옵니다. 좋다. 군사를 보내 초고왕의 남방 정복을 돕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외국의 군사들이 바다를 건너왔고 근초고왕이 남쪽 지방에 여전히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옛 마한의 자녀 세력을 토벌하는 데 힘을 보태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백제 측에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마한 자녀 세력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외병을 동원해서 용병적 성격으로 마한 정벌에 이제 투입을 시키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가 건너온 것인데 그 백제의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백제를 통해서 선진 물자를 얻기 위해서 군사를 보냈다 이렇게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신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갔다가 자기들과 백제를 연결시켜줬던 가야 지역의 7나라마저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마한 쪽으로 가가지고 백제와 함께 군사 행동을 해서 마한 자녀 세력을 다 토벌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해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미국의 강력한 요청을 받고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에 군대를 파견했던 것처럼 당시 왜나라는 백제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용병을 보내 백제가 마한의 자녀 세력을 합병하는 전쟁에 도움을 주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근초고왕이 일본 장수와 함께 고사산에 올라서 일본의 조공을 맹세했다는 부분도 달라지겠죠. 백제국 대왕 마마, 삼가 경하드리옵니다. 그대 나라에서 바닷길이 멀다 하지 않고 군사를 보내주어서 우리가 남방 영토를 합병할 수 있었으니 고마운 일이로다. 이번에 지원 나온 일본군 장수 모두를 한성으로 데리고 가서 잔치를 베풀고 창고를 열어 귀한 물품들을 선물하도록 하라. 황공하옵니다, 대왕 마마. 아마 상황이 이렇게 됐겠죠.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은 이 일을 일본 서기에 기록하면서 무엇 때문에 사실을 그렇게 왜곡해서 실었을까요? 강종원 교수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그 일본 서기 그 편찬자들이 갖고 있었던 7세기 후반 내지 8세기 초에 한반도에 대한 인식 이게 이제 투영이 돼서 역사적 사건 자체가 왜곡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 가운데 백제라든지 가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소멸한 상태였고 또 신라는 그 당시 상당히 이제 그 당나라하고 관계가 껄끄러웠기 때문에
일본의 좀 그 침략을 받지 않으려고 그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상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그 힘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들이 일본 서기가 편찬되었던 때가 복종하고 있다. 7세기 후반이라고 할 때 이미 한반도에서는 가야는 물론이고 백제와 고구려도 다 망한 뒤였고 옛 백제와 가야 땅을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시기에 자신들의 역사책을 쓰면서 옛날에 자기들이 백제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내 백제의 마한 자녀 세력 합병을 위한 전쟁을 지원하였다. 이렇게 쓰자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겠죠. 그래서 신라를 치려고 바다를 건너갔다가 신라도 치고 가야의 7나라도 치고 또 남쪽 지역에 있던 마한의 소국들을 정복해서 백제왕한테 선물로 주었다. 그랬더니 백제의 근초고왕이 굽신거리면서 앞으로 일본에 열심히 조공하겠다고 맹세를 하더라. 내용을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역사학자 천관우는 앞에서 소개한 일본 서기 신공기의 기록 중에서 왜군이 건너왔다는 부분을 아예 다 빼버리고 그 모든 정복 활동을 근초고왕이 한 것으로 대입하면 근초고왕 시기 백제의 마한 경략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일본 황후는 앉아서 명령만 했다고 했고 백제의 근초고왕은 태자 근구수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남쪽 지방의 여기저기에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초고왕이 마한의 소국들을 물리쳐 병합했다고 볼 수 있겠죠. 팽창 과정에서 어떤 어느 지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고, 백제계 장수가 이렇게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역시 뭔가 그 군사적 활동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에 황후가 신공황후가 그냥 그 명령 하나 했다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실제로 행적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냥 명령을 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궤적이 다른 것이다. 백제의 왕이 여기 왔다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지명과 관련된 행적이고, 목나근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일본 서기의 기록에서 모든 정복 활동의 주체를 백제로 바꿔서 다시 살펴보기로 할까요? 저 들판을 지나면 바닷가에 이르는데 그곳에 어떤 자들이 나라를 칭하면서 운거하고 있는지 태자는 알고 있느냐? 예, 대왕마마. 이곳 남부 해안 지역에선 군사력이 가장 강하기로 소문난 친미 다리가 있는 줄 아옵니다. 우리가 왜 이 나라를 쳐서 백제의 영토로 삼으려고 하는지도 알고 있느냐? 예, 친미 다리는 마한의 자녀 세력 중에서 그 세가 가장 강력하여 우리가 복속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화근이 될 것이며, 또 바다를 통한 교역권을 확보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이옵니다. 바로 알고 있구나. 자, 그럼 친미 다리를 공격하자. 대왕마마, 비리나 벽중 등 약한 세력을 먼저 쳐서 수중에 넣은 다음에 친미 다리를 공격하는 게 옳을 듯하옵니다. 이번에는 태자의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힘센 자를 무릎 꿇리고 나면 그보다 약한 자들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 나는 동쪽으로 진군할 것이니 태자는 서쪽으로 군사를 몰아라. 예, 대왕마마. 자, 가자! 근초고왕은 아들 근구수와 함께 친미다레를 공격하여 평정합니다. 일본 서기에는 일본이 이 친미다레를 빼앗아서 백제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돼 있었죠. 친미 다레라고 하는 것이 지명으로만 나옵니다만은 아마 그것이 국명하고 아마 관계가 되는 거 아닌가. 또 중국 측의 기록에 보면 신미국이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고 하니까 친미, 신미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아마 좀 그 나라들도 이제 나름대로는 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좀 커졌겠죠. 그래서 그런 3세기 때의 그런 나라들하고는 좀 달리 그런 세력들을 좀 가지면서 몇몇 가야식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몇 개 자리 잡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친미다레라는 이 나라가 비록 소국이긴 하지만 강진이나 해남 일대를 근거지로 삼고 있던 상당히 강한 세력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점령하자 인근에 있던 비리, 벽중, 포미지, 반고 등 4개의 읍이 저항을 포기하고 스스로 항복을 해버린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4세기 중葉까지는 지금의 전라남도 지역은 백제 영역 바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전라북도 지역 일부까지는 아마 이제 백제 영역에 들어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남쪽 지역이 아직 마한의 자녀 세력으로서 백제에 직접 복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근초고왕 입장에서는 그 세력까지 다 복속시키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이제 감행하려 했던 것 같고,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군을 용병으로 데려다 이용했다고 주장했던 강종원 교수는 백제가 전남 지방을 복속하기 위해서 일본군을 끌어다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근초고왕 때 백제는 전라남도 해안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했을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섭 연구원의 견해도 그렇습니다. 학계의 의견도 사실 통일되어 있지도 않은 건데 과거에는 남해안까지 다 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 고해진 뭐 이런 데까지 다 근초고왕 때 갔다, 영토화했다 라고 했는데 요즘은 조금 그런 해석이 조금 여러모로 좀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시각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고학 유물들을 이렇게 보면, 고고 발굴해서 이렇게 보면 고고학적으로 너무 이질적인 문화가 있었고 또 그 나름대로 아주 독립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막 흔적들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설령 백제의 지배력이 지금의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일부 지역까지 미쳤다 하더라도 느슨한 지배의 형태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백제의 가야 정벌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백제 장군 목나 근자에게 정병을 이끌고 400개로와 함께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비자벌, 남가라, 탁국, 안나, 다라, 탁순, 가라 등 7국을 평정하였다. 일본 서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본 왕의 명을 받고 일본군과 백제군이 연합하여 가야 7국을 평정해버린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일본군을 빼버리고 그 역할을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군이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를 정벌하러 갈 것이다. 백제 군사는 나를 따르라! 근초고왕이나 태자, 근구수 아니면 근초고왕의 명을 받은 백제의 장수가 정말로 가야 7국을 군사력으로 정복해버렸을까요?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때의 가야 정벌은 군사를 동원한 무력 침공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소개한 7나라들이 백제를 정점으로 해서 동맹을 맺었던 것인데, 역사적 사실을 다소 설화적으로 표현하다 보니 그 7나라를 군사적으로 평정한 것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고요? 일본 서기 흠명왕기에는 백제의 26대 임금 성왕이 옛날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옛날 나의 선조 속고왕과 귀수왕의 지세에는 알라와 가라 그리고 탁순의 한기 등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서로 통하게 되어 우호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래서 자제처럼 항상 도탑게 잘 지내기를 바라지 않았던가? 물론 여기 나온 속고왕은 근초고왕을 말하며 구수왕은 근구수왕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안나, 가라, 탁순 등은 근초고왕 때 일본군이 물리쳤다고 나오는 가야의 소국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가야를 평정했다는 주체를 백제로 바꾼다 하더라도 백제는 가야를 물리친 게 아니라 동맹을 맺어서 우호 관계를 두터이 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 서기에는 근초고왕이 훗날 근구수왕이 되는 태자를 데리고
마한의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기 위한 정복 활동을 벌이는 모습이 이렇듯 소개되어 있는데 어째서 정작 삼국사기 백제 본기 근초고왕 시기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몇 차례 언급했습니다만 근초고왕이 마한의 소국들을 통합했던 업적이 모두 시조인 온주왕의 한 곳으로 옮겨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본 서기로 돌아가 보죠. 신공왕후 50년, 그러니까 일본의 신공왕후가 군사를 보내서 백제의 근초고왕을 도와준 바로 다음 해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일본 서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후마마, 백제 대왕마마의 명을 받고 찾아온 사신 구저이옵니다. 오호, 작년에 우리가 군사를 파견하여 바다서쪽 마한의 여러 나라를 정복한 다음 그것들을 너희 백제에게 선물로 주었거늘 무슨 일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것이냐? 천황 왕조의 큰 은택이 멀리 우리 백제에까지 미쳤으므로 우리 백제의 대왕께서 기쁨이 넘쳐 그 마음을 가눌 수 없어서 사신을 보내어 지극한 정성을 바치는 것이옵니다. 비록 천세 만세까지라도 어느 해인들 조공을 바치지 않겠사옵니까? 너의 말이 훌륭하구나. 네가 말한 것은 곧 내 생각이기도 하다. 내가 너희 백제의 왕에게 다사성을 더 줄 터이니 오고 가는 길에 역으로 삼게 하여라. 왜의 신공황후가 백제에게 주겠다고 얘기한 다사성은 일반적으로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경계인 섬진강 하구 부근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왕후는 만의 소국들을 빼앗아서 백제 왕에게 이미 선물로 주었는데 또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 자주 또 오느냐고 핀잔 섞인 질문을 하고 백제 사신은 그저 외국 황실의 은혜에 감업한 것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전에는 만의 땅을 빼앗아서 백제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일본의 신공왕후가 섬진강 하구에 있는 다사성이라는 영토를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얘기가 또 등장합니다. 이웃 마을의 영토를 빼앗았다가 마음대로 다른 나라 쪽에 한량한다는 것 자체가 비역사적인 설정이기 때문에 일본의 학자들 중에서도 이 기록을 사실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 신공황후 51년의 기록에 보이는 내용은 일본이 역사를 어떻게 기록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제 왕이 또 구절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이에 황태우가 말했다. 내가 백제국과 교류하여 친하게 지내는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지 사람에 의한 일이 아니니라. 진귀한 물건들은 전에는 없었던 것인데 해를 거르지 않고 늘 와서 바치니 이런 정성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감출 길 없구나. 앞으로 영원히 지금처럼 은혜를 돈독하게 하라. 천웅장어는 백제 사신 구저가 돌아가는 길에 함께 백제로 가서 백제 왕에게 내 은혜를 전하라. 예, 태후마마, 명받들고 다녀오겠사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 왕후의 명을 받아 백제 사신으로 파견된 천웅장어는 외국의 왕후가 써준 국서를 들고 백제의 근초고왕에 찾아갑니다. 그 국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신의 징험한 바를 따라 처음으로 길을 열고 바다 서쪽을 평정하여 백제에게 주었느니라. 지금 다시 두텁게 우위를 맺고 길이 은총을 내리리라. 일본 왕후의 이런 편지를 받아든 백제의 근초고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제 왕과 왕자는 함께 이마를 땅에 대고 말하였다. 귀국의 큰 은혜는 하늘과 땅보다 무거우니 어느 날 어느 때인들 감히 잊을 수 있으리요. 성스러운 천왕이 있어 해와 달같이 밝고 신이 아래에 있어 산악과 같이 굳세니 길이 서쪽 번국이 되어 끝내 두 마음이 없을 것이오.
물론 애교 문서이다 보니 표현은 정중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제의 근초고왕이 바다 건너 외국의 왕후가 보낸 편지를 받고 왕자와 함께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려서 황송스러워했다는 기록은 좀 우습지 않습니까? 백제의 왕이 외왕에게 이렇듯 굽신거려야 할 정도로 백제 국력이 형편없었고 외국의 위세가 대단했을까요? 그리고 당시 백제는 일본을 일컬어 귀한 나라를 상징하는 귀국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과 정반대로 오히려 근초고왕이 일본 왕을 제후국의 왕, 즉 속국의 왕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증거가 발견되어서 역사학계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칠지도라는 이름의 칼이었습니다. 일본 나라현 이소노카미 신궁에는 칠지도라는 특수한 유물이 있다. 길이가 74.9cm인 이 칠지도는 일본의 국보로 지정되었는데 칼의 앞면에 34자, 뒷면에 27자, 도합 61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중 마모된 글자가 넉 자이고 모양이 애매한 글자가 2자이다. 이 칼이 보관된 신궁의 주지이자 대일본사 편찬자의 한 사람인 마가토모는 1874년부터 4년 동안이나 이 유물에 관한 조사를 하고서도 10년이 지나서야 칠지도에 새겨진 명문에 대한 메모를 작성했고 다시 20여 년이 지난 그가 숨진 뒤 출간된 그의 전집에 그의 조사 메모가 수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경제국대학의 호시노 교수는 1891년에 발표한 칠지도고라는 글에서 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서기 369년조에 보면 외가 가야의 7나라를 정복해서 백제에 선물로 주었더니 3년 후에 백제 왕이 살해하는 뜻에서 사신을 보내 칠지도와 칠자경을 비롯한 각종 보물을 헌상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신궁의 유물이 바로 그 칠지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유물을 발견하고 나서 왜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 칼이 칠지도라고 발표를 했을까요? 원래 그 유물이 발견됐을 당시에는 물품 목록에 그 이름이 육차모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갈래의 가지가 뻗쳐 있는 창이라는 뜻이죠. 실제 공개된 칠지도의 모양은 흡사 사무실에 세워둔 세부치 옷걸이처럼 몸통에 6갈래의 가지가 뻗쳐 있는 칼이었습니다. 가지는 6개인데 중앙의 몸통 부분까지를 합해서 7가지를 갖춘 칼이라고 부른 것이죠. 따라서 일부에서는 그 칼에 새겨진 칠지도라는 명문을 나중에 누가 일부러 새겨 넣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 그 칼을 칠지도라고 부르는 역사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일본 서기 신공기 52년 기록을 들춰보죠. 신공 황후 52년 가을 7월 백제 사신 구저가 백제의 사신으로 갔던 천웅 장어를 따라와서 칠지도 한 자루와 칠자경 1개 그리고 여러 가지 귀중한 보물을 바쳤다. 백제 왕이 개를 보내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백제의 서쪽에 시내가 있는데 그 시내물은 공나철산에서부터 근원이 시작됩니다. 그 공나철산까지는 이래 동안을 걸어도 이르지 못합니다. 이 물을 마시다가 문득 이 산의 철을 얻어서 성스러운 조정에 길이 바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은 나중에 침류왕이 되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교류를 하고 있는 바다 동쪽의 귀한 나라는 하늘이 열어준 나라이니라. 그 귀한 나라가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서 바다 서쪽을 나누어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나라의 기틀이 길이 굳건하게 되었느니라. 너도 마땅히 우호를 잘 다져서 그 귀한 나라에 토물을 거두어 공물을 바치는 것을 끊이지 않는다면 죽더라도 무슨 한이 있겠느냐. 그런데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일본이 가야, 마한 등의 땅을 빼앗아서 백제에게 주니까 백제가 고마워서 칠지도를 만들어 바쳤다는 일본 서기의 기록을 들어서
이 칠지도가 임나 일본 부설의 근거가 되는 유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 남부 지역에 대한 직간접의 지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일본 서기 내에서 백제에서 헌상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실물 자료로, 실제로 그게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실물 자료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본 측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의 논지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해왔는데, 실상 그거는 정반대로 지금 해석을 해왔던 것이죠. 그 1960년대에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이미 이제 그 칠지도 하사설을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 일본 학자들의 임나 일본 부설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백제가 일본 왕실의 칠지도를 하사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김석형이라는 학자는 일본 분국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그곳에 식민지라 할 수 있는 분국들을 곳곳에 설치했던 것이지요. 따라서 이 칠지도는 백제의 왕이 일본 내에 있는 백제 식민지인 외나라의 왕실의 종주국으로서 하사한 물품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글쎄요, 듣기에는 통쾌한데, 그렇다면 과연 이 칠지도에는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을까요?